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핫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게릴라로 이야기하는 오감스의 부동산 위클리 시간입니다. 최근 출산율과 부동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2040년부터 빈집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주택 한 채를 가지신 분들도 빨리 처분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포럼 연구 결과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국내 가구 수는 2039년까지는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게 되지만 2040년경에는 총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이 큰 문제인 것인데 지난달 출생아가 2만 명도 안 된다고 하죠. 전년도 같은 월에 비해서 3.3%가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3만 명 선이 깨진 후 2만 명 선까지 무너지는데 불과 6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거죠. 반면에 사망자는 3만 명에 가까운 29,977명이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출생아 수는 역대 2월 중에 가장 적었고 사망자 수는 역대 2월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인구 자연 감소 규모도 역대 최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달 만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4년 4개월째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한국이 역사상 세상 어느 나라도 가본 적이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어떠신가요? 저출산 관련 뉴스에서 어떤 앵커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 국가의 사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구 소멸의 시대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지,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해보자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감소가 됨으로써 주택의 가치는 잃을 것이다. 그러니 집을 사지 말고 있는 것도 빠르게 처분하자. 두 번째로 인구 감소가 됨으로써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니까 그에 대비한 방안과 투자처를 찾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은 그저 부동산을 투자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과 내 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들과 정보들을 보았을 때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지가가 상승해서 생존과 결부된 주거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지가가 오르는 이유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 없이 대표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틀에 맞춰서 차근차근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경제시장의 기본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겠죠.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도시국가로 불릴 정도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에서는 계속 수도권으로 이주를 해왔고 2020년에 수도권 거주 인구가 비수도권 거주 인구를 넘어섰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수도권은 포화 상태가 되면서 한정적인 서울 도심 주택들부터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논외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지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잘못됐다면서 규제를 하면서 억지로 막아버린다면은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경제의 기본 논리대로라면은 서울 도시국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학자님들이 이야기한 도시국가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밀집률은 높은 사회 경쟁률과 높은 집값 상승률을 이야기하고, 밀집되는 기업과 취업난,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극도로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하고 똑같죠. 저는 우리나라 자기소개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시민 300명이 모여서 인구 절벽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나친 경쟁이 저출산을 이야기한다고 모든 패널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압도적인 서울의 인구 밀도가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저출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도권 도시 국가를 억지로 분산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확실한 대처 방안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급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일본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로컬 제품들을 꼭 그 지역에 가야 살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하는 곳을 찾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배송이 다 잘 되어 있어서 배송을 시키면은 전 지역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지만, 그렇게 배송으로 구매를 해도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 지역별 특산품이나 로컬 과자 같은 것들의 유통이 그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발하면서 지역마다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주의 경주빵을 서울에서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전국 상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라죠. 그렇다는 것은 지역별 큰 특징이 없고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토종 핵심 산업의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의 상황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 빠르게 성장한 동력의 결과인데, 이를 지금에 와서 억지로 바꾼다면 당연히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겠죠. 현 시대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고 앞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체계를 구태여 바꾸지 못한다 욕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있는 것에서 최대한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을 서울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수도권으로 자꾸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조사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자, 그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온다는 것은 당연히 직주 근접성을 위해서 출퇴근을 할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모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권도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시의 기반 시설들도 그에 맞게 확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살기 좋아지고, 그러면 더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직주 근접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점점 수도권만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도시국가라는 이야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보자면은, 저출산의 이유는 서울 수도권의 가미라이고, 과미라의 이유는 직주 근접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지방에서도 직주 근접을 해소해주면 수도권 가미라가 해결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도시국가의 단점들이라고 하는 부동산 집가 상승, 치열한 경쟁이 해결이 된다면은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직주 근접 해소가 저출산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서울 수도권이 과밀하라고는 하지만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이지. 경기도는 지금 노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만 시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를 빠르게 해보고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점차 반경을 전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들은 이미 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출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들이 없다고도 생각하시는데, 그 정책의 목적이 정확히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세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들어보셔야지 결국 마지막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기 시작하셨다면 꼭 세 가지 사례를 모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는 국지적 업무단지의 증설입니다.
애초에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직주 근접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직주 근접이죠.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일자리에 직주 근접만 좋다면은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인데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취업 난방 한계선이 존재하죠. 그나마 판교가 생겨서 판교까지가 사무직 난방 한계선이고 수원에 삼성 연구소들이 생겨서 생산직까지 포함한다면 수원까지라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여기까지니까 구직자들이 그 밑으로는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하죠. 판교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수원이 없었다면 그 난방 한계선은 아마 서울과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2의 판교와 수원이 다른 지역에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은 인구의 재분배는 일어날 수 있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한다면은 용인 처인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 신도시 반도체 생산라인, 화성 송산 그린시티,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중입니다. 이 산업단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밀고 있는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에 산다고 했을 때 출퇴근 거리를 많아야 1시간 정도를 잡으니까 어떤 업무단지가 생겨났을 때 직주 근접의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출퇴근 거리가 맥시멈 1시간 이내는 돼야겠죠. 그렇다면은 업무단지와 1시간 이내의 지역은 그 업무단지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업무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그 수요와 가치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예시인 판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 정도를 20km 정도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이쪽에 판교역에서부터 말씀드렸던 20km 정도로 찍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경 20km를 찍어 봤는데 이 반경 안으로 지금 수원, 용인, 성남, 이 수용성이 다 들어가 있죠. 이 판교와 같이 그 지가의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판교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인근의 가치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판교 대형 업무단지와의 직주 근접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추진 중인 대형 업무단지의 반경을 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쪽에 이렇게 찍어놨고 새만금 쪽에 찍어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현재 이 수도권 경기도 쪽으로 해서 20km 반경을 하니까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이 반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경기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런 대형 업무단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을 지어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업무단지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업무단지에서 반경 20km까지 영향력이 펼쳐진다면은 그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 거주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취업 난방 한계선이 용인이나 평택까지 남쪽으로 약진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0점을 잡아보자면은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저출산이죠. 20대부터 30대, 40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급선무인데, 그 주거 안정이 서울 수도권 가밀화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다면은 왜 가밀화 현상이 벌어졌냐?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 직주 근접성 때문에 서울 가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밀된 인구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업무단지 증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20대, 30대, 40대들이 업무단지 영향권에 있는 곳에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면 이분들이 과연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까요? 아직은 뭐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을 산다는 것은 투자의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 투자의 메리트가 없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만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업무단지가 증설이 되고 직주 근접까지 좋아지는 곳이 생긴다면은 회사를 다닐 환경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성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머니파워가 있는 고소득자들이 유입이 돼야 할 텐데,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 고소득자들도 직장 때문에 이 지역에 오더라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로서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정적인 수요가 없는 곳은 투자성이 떨어지고, 아무리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도 사고 싶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또 주거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업무단지로부터 직주 근접 영향권에 들어오는 지역 중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만한 인프라가 좋은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고정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신도시 건설이 인프라 확충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1기부터 3기 신도시까지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국가라고는 표현들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는 아직 놀고 있는 땅들이 많죠. 서울 업무단지와 접근성이 있는 곳에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신도시가 3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평택 고덕신도시, 안성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수변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서울하고 거리가 있는 수도권 및 지방 거점에도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들 그리 아파트를 짓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구가 안 줄어들게 하려고 짓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인구는 진짜 앞으로 한도 끝도 없이 줄어듭니다. 현재 최저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가는 산부인과마다 꽉 차서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매년 빨라지는데 산부인과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 사람이 없다고 산부인과나 병원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지면은 지방에 가서 좀 살아볼까 해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갈 사람들은 더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 도심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집을 왜 짓냐니요.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 것을 확신하고 집을 없애기라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집의 수치가 말이죠. 서울에서도 지나다니시다 보시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빨간 벽돌집, 그 집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던 분들이 사시는 집인 거지 새롭게 전입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집으로의 가치가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러한 빨간 벽돌집이 있는 주택 단지가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그 주택에 대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주택들을 허물고 빌라들이 세워진다거나 할 때 거래가 되는 수준을 보면은 온전히 그 땅의 가치로만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그러한 건축물이 있으면은 좀 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죠.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명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철거를 할 건데 그건 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지, 땅만 있는 경우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으로의 가치가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들보다 그런 옛날 빨간 벽돌집들이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오래된 집에서도 살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면은 현 시점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집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집이 멸실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쓸 사람이 있고 잡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서울의 구시가지의 빨간 벽돌 빌라촌은 서울 입지에 의해 비싸기도 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그런 특성상 손쉽게 부수고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집을 짓는 신도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인구 감소가 더 진행이 돼서 특정한 시점이 온다면은 서울에 위치한 옛날 주택들이라고 해도 멸실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서울 감이라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도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은 서울 그리고 경기도라도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요지를 좋아하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곳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고 싶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서울 인근의 1기, 2기, 3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들을 지도에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위성 지도로 하면은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지도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신도시들이 만들어져 있죠. 아까 표시한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밑에 있는 신도시들은 다 지금 아까 체크했던 이 밑에 있는 산업단지 영향권에 다 들어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무단지에 이제 20km 반경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신도시들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충분히 업무단지의 영향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이러한 신도시들이 개발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들은 신도시는 그저 고립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출산을 위한 노력 세 번째인 교통편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통편은 직주 근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도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제일 크게 반영이 되는 요소죠. 과거 동탄이 새로 만들어졌을 무렵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가 사회적 큰 이슈인데 그 당시 동탄에는 한 명이 몇십 채를 갭 투자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만연할 만큼 동탄의 큰손이라고 하면서 크게 뉴스가 난 적이 있죠.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 동탄의 캐치프레이즈가 광남과 30분 거리 신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동탄이 궁금해서 임장을 가보려고 이제 갔는데, 그 당시는 제가 20대 때라서 차가 없어서 이제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30분 거리는 맞긴 맞았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2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동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동탄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뭐 3대밖에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버스를 몇 대나 보내고 나서야 탈 수 있었고, 뭐 기다린 시간까지 총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 것이었죠. 뭐 교통편이 너무나 모자르다 보니까 강남과 30분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는 초반에 그렇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뭐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지하철인 수인분당선이 비슷한 시기에 건립이 되었죠. 뭐 수인분당선은 1990년대 초 수도권 5대 신도시죠. 뭐 삼본, 평촌, 분당, 일산, 중동, 이 신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된 노선이고,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이을 목적으로 건설이 되었죠. 그래서 수서 오리 구간이 94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1989년 그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시작해서 91년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었죠. 신도시의 탄생과 지하철의 건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판부터 성공한 신도시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학 이론으로 대표되는 이론 중 하나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보았을 때 도시 중심부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따라 소득 계층별로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고, 그 모양이 마치 부채꼴과 같다고 해서 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의 도심부에 저임대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로 나갈수록 그 중고소득층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도시 성장은 고소득계층의 주택이 그 위치한 방향으로 그 개발축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분당처럼 판교처럼 고속도로나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다면, 도심과 연계성이 살기 좋은 지방의 신도시라면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또 투자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물론 도시가 생겨날 때 교통시설이 먼저 계획되는 것이 첫판부터 성공적인 신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쓸 사람이 먼저 생기고 교통수단이 증설되는 것이 경제적 손해가 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분당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립이 되면 좋겠지만, 대규모 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교통 증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투자적인 시선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동탄의 경우를 본다면은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투자자들이 떠나간 도시였지만, 동탄은 경부고속도로로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GTX로 인해서 서울까지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고가를 이뤄냈다면서 떠들썩했죠. 20억이면 마용성 간다 라고들 하지만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 법이니까요. 강남 삼성동에서 2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중에 최신식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신도시의 거주 환경을 갖췄다는 것은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광역버스가 3개였던 무렵부터 교통망이 계획이 되고, 버스망이 증설이 되고, SRT가 생기고, GTX가 계획이 되고, 착공에 들어가고, 완공이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단식으로 가치가 상승해져 왔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 교통망이 없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신도시여도 추후 교통망 계획을 보았을 때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투자 포인트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신도시 개발 사업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기반시설의 구축입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신도시에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그 가치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도 빈 땅에 신도시를 만든 다음에 서울 핵심 도심이나 직주 근접을 확실히 좋게 해줄 업무단지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좋은 예시가 GTX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업무단지와 두 번째 신도시들을 위해 이 세 번째 GTX 노선도까지 얹혀보자면은, 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GTX로 다 연결이 되고,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GTX로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송도 같은 경우에도 GTX로 이제 강남까지 연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이 인근에 있어서 직주 근접이 좋고, 새로운 도시가 조성돼서 거주 환경도 좋고, 이 교통까지 좋아져서 더 이상 고립된 도시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되겠죠. 부족했던 투자 포인트도 채워지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주와 투자
투자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저출산을 위한 3가지 노력의 결실이 제일 먼저 표출된 곳이 이 동탄일 수도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신도시에 동탄 삼성전자 업무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접근성, 그리고 GTX, SRT 광역교통망이 신설이 되었고, 이제 동탄 신도시는 어느 정도 도시가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탄은 2004년 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수가 동탄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작년 8월 기준 39만 7,512명으로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인구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30대 신혼부부들로 평균 연령이 37세부터 38세인 젊은 층이라는 것이 이 출산율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261개 시군구 중에서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동탄이 속해 있는 경기도 화성시였다고 합니다. 출생아 6,700명을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도 0.9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동탄만 놓고 보자면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방금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권 빈 땅에 만들어진 신도시에 주거 안정과 투자성을 고루 갖춘 사고 싶은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곳은 아직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싸겠죠. 과거 동탄이 미분양의 무덤일 때 싸게 잡으신 분들이 수익을 보신 것처럼 분명 매수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어차피 동탄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 그 매수 타이밍에 잡으셔서 지금 그냥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면은 이제 그만큼 수익을 보신 거죠. 그분들은 이제 실거주다 보니까 크게 리스크도 지지 않았고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뭐 큰 생각 없이 편하게 그냥 거주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곳이지만 추후에 사고 싶은 지역들로 바뀐다면은 그 신도시도 오른다는 말이겠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가치가 없는 곳, 즉 내가 이 집을 산다고 해도 오를 것 같지 않은 집들은 젊은 세대들이 주거 안정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곳은 살 수 있다고 한들 안 산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게 되겠죠. 당연히 목돈을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실거주 요소 하나만으로는 이 목돈을 쓰진 않겠죠.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쭉 강조했던 직주 근접, 거주 조건, 투자성까지 갖춰야 비로소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주거의 수단이지만 투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그 신도시도 비싸질 수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집이 없어서 주거 안정이 어렵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힘들다 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직주 근접, 거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고른다면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실거주성에만 맞춰서 매수할 수는 있겠으나 투자성까지 고루 갖춘 부동산을 사고 싶다면은 부동산도 어쩔 수 없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매수 지역과 매수 타이밍 등에 대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아직 많은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혜택들에 그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겠죠. 물론 상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나 일반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공 등이 현재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 여러 변수들도 있죠. 고소득자나 인텔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국가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탄처럼 대기업이나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기업 도시들의 출생률이 국내 평균을 훌쩍 넘고 있다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이 인구 감소를 허덕일 때 17개의 시도의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충청북도만 신생아 수가 늘었다고 하죠. 전년 대비 7,693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 육아 수당 등 육아 지원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하죠.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맞는 각각의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이런 대응책과 해결책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예상대로 줄어든다면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자, 난자, 은행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는 현 시대에서 더 이상 출산 나이가 15세에서 다시 9세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이민이라는 해결책도 있죠. 해외 이민, 그리고 정자 기증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서, 그리고 치안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고려해야 하면 고려해야겠죠. 현재 저출산으로 세계의 한 획을 그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세계의 트렌드가 그러면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일 나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감소 심각하고 서울 수도권 도시 감이라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2040년부터 빈집이 증가해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통계 결과는 현재의 수치가 지속되었다고 가정할 때 생겨나는 결론입니다. 아직 기정사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동산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보통 후행합니다. 도시가 계획이 되고 만들어지고 성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동탄이 긴 시간을 보내고 현재 출산율 증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이뤄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도시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2040년부터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의 후행 결과를 보고 내 부동산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무주택자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질 것을 예측하면서 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주택자 대부분이 1주택자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이지, 보통은 1주택을 보유하면서 행복하게 내 집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그분들도 지금 저출생이다, 인구 소멸이다, 각종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면서 내 집을 팔아야 하는지 걱정하십니다. 투자가 아니라면서 왜 걱정을 하냐고요? 집은 보통 내 전 재산입니다. 아무리 실거주 위주라고 해도 내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신경이 안 쓰여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더 해나갈 노력들을 보시면서 아직은 각종 자극적인 이야기에 휘말려서 내 소중한 집의 처분 결정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불러올 결과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떨어져서 내 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부동산 주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다소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과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며, 오히려 부동산을 투기 자산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경제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인구와 도시와 부동산은 경제학적인 이야기와 수치로 예측하기에는 힘듭니다. 이렇게 예측치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인구와 도시와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확실히 예측을 하고 맞추기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힘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개인 간의 거래라는 시장 특성상 아직까지 남아있는 폐쇄성과 개개인 간의 사연들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노력으로 개인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지금 오감수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같은 행동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측들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측을 깨는 것, 그리고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였습니다.